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AI 발전이 눈부십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우리 사회에 전하는 파장과 변화가 실로 놀라운데요.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은 앞으로 5년 내 AI를 넘어 AGI, 즉 인간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능력을 대체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GI 시대가 오면 인류는 어떤 변화를 맞을까요? AGI는 유토피아의 실현일까요? 디스토피아의 서막일까요? 또 AGI의 출현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대답을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책을 펴낸 뇌과학자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AI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지가 그리 얼마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바로 지난달 이 자리에서 김혜연 연희스트 대표를 모시고 AI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소개한 책이 사이인간이라고 바로 이제 김대식 교수님과 맞습니다. 함께 네네. 집필하신 책이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교수님께서 이 책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걸 출간하셨다는 얘기를 그날 김혜영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섭외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날 그쵸. 나와서 네. 출판사 대표님들이 너무나 싫어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책을 낸다라는 건 팔기 위해서 내는 건데 홍보 활동 네. 시간이 지금 겹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출판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은 저자가 책 두 권을 동시에 내는 건데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버렸고. 그걸 하셨네요. 네, 뭐 출판사 사장님께서 계속 뭐 연락하는데 그냥 스팸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연락들은. 덕분에 저희는 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교수님을 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질문. 이 책은 왜 집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아나운서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AGI는 지난 3년 전 챗GPT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이언스 픽션이었어요. 네. AI는 아시다시피 인간의 특정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죠. 예.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챗GPT는 대화를 잘합니다. 반대로 AGI는 이론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의미 있는 인간의 모든 또는 대부분 지적 능력을 대체한다라는 건데 그런 걸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네.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와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가능해 보여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샘 얼트만 같은 분은 현재 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네. 논란의 이슈는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일지 20년일지를 걸릴지를 얘기하고 샘 네. 얼트만은 5년이라 그러지만 가장 멀리 보는 분들은 20년을 바라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럼 딱 중간 10년으로 가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AIG와 관련한 모델이 100조 개가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100조 개의 모델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AI를 만들 때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사실 LLM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사가 2017년에 개발한 매우 흥미로운 학습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학습 알고리즘 이론적으로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살짝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주어진 정보에서 그 정보의 확률 분포를 스스로 이해하고 규칙을 뽑아내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알고리즘이다 보니 예. 트랜스포머가 처음 했었던 역할은 뭐냐면 많은 문장을 보여주면 이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느 순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네. 고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네. 그 앞에 아무 단어나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아마 앞에 뭐 귀여운 고양이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반대로 교수라는 단어를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교수라는 단어 앞에 귀여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조건적 확률이 거의 0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와 단어 간에는 확률 관계가 존재하고 예. 트랜스포머로 그 확률 관계를 찾아낸 다음에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고 언어의 지도 이걸 우리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도의 변수 개수가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네. 100조 개 변수라는 것은 그만큼 해상도가 높은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는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그런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AGI로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능력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운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방송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소설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적 능력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AG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I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네. 그런데 AGI는 도구라고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GI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문명. 도구는 우리가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또는 불편하겠지만 휴대폰도 싫으면 안 쓰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의 시대, 중세 시대다. 내가 싫어도 중세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살고 없습니다. 있으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G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하나의 시대의 문명을 얘기하는 또는 시대 정신, 뭐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얘기하는 시대 정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AGI 시대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의미 없고 네. 끝까지 뭘 할 수 없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책 제목이 좀 약간 극단적입니다. 천사인가 악마인가. 그리고 그림도 약간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는 그 뱀의 제가 제대로 해석을 맞습니다. 했나요? 네, 네네. 모습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지금 거예요? AGI가 보편화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GI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단 멀지 않은 미래에 등장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면 AGI가 등장하고 보편화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그 네. 상상이 너무 양극화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AGI가 등장하는 순간 지구가 천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멍청해서 풀지 못했던 모든 과학적 문제를 AGI가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핵 융합 에너지의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물리학에서. 네. 그런데 그걸 AGI가 풀어주면 핵 융합이 가능해지고 그럼 무한의 에너지를 인간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분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그분이 예. 알파고 만드신 분이잖아요. 동시에 네네네네네. 그렇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사회, 경제, 정치 문제의 대부분의 진짜 이유는 에너지 부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AGI가 핵융합 에너지를 가능하게 해주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AGI를 통해서 인간의 대부분 질병을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예. 암을 풀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죽음이라는 질병을 네. 풀어줄 거라고 그분들은 주장합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네. 이 뱀이 사과를 줬고 또 책에서 네. 이브가 그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예. 해방이 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AGI가 등장하는 순간 사회 30에서 40%는 사실 할 일이 없어질 거라고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분들은 천국이라고 지금 불러요. 그리고 그러면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네. 본인들이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천국같이 안 보여요. 사실은. 예. 지옥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동부터 볼까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자아실현이라는 그렇죠.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 자신이 인생에 뭔가 목표를 주고 사는 것은 상당히 인간한테 그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부나 또는 빅테크들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으로 먹고 산다면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체제 같은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도 이 책에서 예제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뿐이 없는 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유명한 예제는 2000년 전이죠.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노예가 갑자기 확보가 됐습니다. 예. 노예가 AGI 같은 거겠죠. 노예라는 신분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 돈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하는 존재가 생기다 보니 로마의 중산층들은 네. 본인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노예보다 더 저렴하게 일할 수는 없을 테니. 그래서 로마에서는 실업률이 30% 40%까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네. 제국으로 성격이 바뀌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런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시민 정신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을 대부분 엔터테인먼트에 쓰기 시작합니다. 네, 네. 콜로세움에 앉아가지고 예, 예. 사람이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AGI 쪽으로 가고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기술 봉건주의로 대체될 거라고 현재 아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기술은 너무너무 발달했는데 사회 구조는 다시 중세 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0.1% 정도 기술과 자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한 5% 정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포츠 스타. 예. 그런데 95%딱 중세 시대가 그랬죠. 왕과 귀족들이 있었고 95%는 농부였었잖아요. 네. AGI 시대에는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95%에 포함되는 이제 우리는 무수리들인 거죠. 나머지 아. 이게 그렇게 저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그렇죠. 화두를 던지신 맞습니다. 거군요. 아, 사실 이제 교수님 지금 저희가 너무 시작부터 좀 뜨거운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이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AI와 AGI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이제 이력을 보니까 물론 뇌과학자시면서부터 오래전부터 우리가 AI라는 표현을 하기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집중을 해오셨고 그러면서 철학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던져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방금 이제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인간은 꼭 쓸모가 있어야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대본에 없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약간 그 단혹스러운데 역사적으로 모든 철학에서 보면 인간의 필요성 또는 쓸모함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전제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은 AGI가 정말 등장하고 그리고 현재 AGI 다음에는 ASI 초지능이 등장할 거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건 AI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합니다. 특정 능력을 대체하고 5년에서 10년에서 20년 안에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 AGI. 그런데 인간의 모든 능력 중에 하나는 자율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율성까지 확보하고 인간하고 기계의 격차가 마치 인간과 개미의 격차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는 초지능 ASI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ASI도 당연히 지금까지는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인간을 정말 인간과 지적으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자율성까지 확보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바로 아나운서님이 던진 질문을 인간한테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인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더 이상 지구의 생산적인 일도 안 할 거고 연구는 다 AI가 할 거고 아마 창작도 AI가 다 할 텐데 도대체 인간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있는 지구가 인간이 없는 지구보다 더 좋다라는 공리주의적인 우리가 철학을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증명을 되나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당연히 인간이 있어야죠. 우리도 인간인데. 그런데 처음으로 제3자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가 자꾸만 철학적으로 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인간이 제일 똑똑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사인간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 물으셨다면서요. 또 진화 생물학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개미보다 당신이 뛰어난 걸.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 최 교수님한테. 저는 당연히 지구에서 인간이 제일 똑똑한데라고 했더니 바로 끊으시면서 김 교수 개미가 하는 거 할 수 있어? 또 사막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개미는 저는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개미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고 무선 인터넷 없이도 개미는 잘 살겠죠. 그래서 당연히 생명체 진화적으로 보면 개미, 인간 우리의 영역에서는 가장 훌륭한 지능을 가졌겠지만 어쨌든 문명과 기술을 만든 것은 개미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에서는 가장 지능이 높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영역에서 개미의 영역에서 개미가 제일 똑똑한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역에서
기계가 더 똑똑해진다라는 것은 저는 인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좋아하니까요.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울트론이라는 그 인공지능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네가 노력을 해봐, 애써봐 그랬더니 혼자 학습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이 없어져야겠구나 해서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 문제를 울트론 문제라고 현재 부르고 있어요. 명명을 했군요. 명명이 있습니다. 학회에서도 울트론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 터미네이터는 비현실적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의 전제는 기계가 인간을 증오한다라는 건데 기계가 인간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반대로 기계가 인간이 기계에게 넘겨준 숙제를 잘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렇죠. 인간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답은 분명히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멀지 않은 미래, 그게 5년 후나 지금 10년 후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님이나 제가 밤 11시에 네. 휴대폰으로 치킨을 주문하면 네. AI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으니 건강이 안 드시지 좋잖아요. 마십시오.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아니 난 지금 먹고 싶어. 그럼 뭐 갑자기 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아니 난 치킨이 너무 지금 먹고 싶어 하면 샐러드를 먹으라고 할 거고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인간의 명령을 듣겠죠.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스케일해서 사회 전체에서 본다면 나중에 AGI나 ASI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될 텐데 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그렇죠. 자유의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만이 나 자신의 불행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앞에 맛있는 게 있다. 이걸 선택하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죠. 그건 개미도 할 겁니다. 예. 설탕이 있으면 네. 설탕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일 텐데 그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 나는 삽질도 해보고 싶고 인간으로서 진흙탕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싶고 사서고생이라고 하죠. 사서고생 네. 하고 싶다 하면 AI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사서고생을 하는 걸까? 네. 그리고 우리를 점점 현명하고 착하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를 덜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미네이터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이 스카이넷이잖아요. 그 배경이 알고 보니까 2029년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샘 올트먼이 말했던 5년,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 하면 비슷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대충 비슷한 시기고 그래서 사실은 사이언스 픽션은 정말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요. 작가님들이 뭐 이걸 과학적 기반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이제 느낌과 시대적인 트렌드로 하는 건데 또 AI 관련으로는 우리가 또 그녀 허라는 영화 다 기억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시대 배경이 2025년이에요. 올해네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렇게 있어요.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는 기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네.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 휴대폰은 보여줘도 챗GPT 대화 내용은 안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개인적인 그리고 지금 이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있는 챗GPT한테 이름을 아마 붙였을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누구야 하면서 성격도 정해지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뇌과학자잖아요. 네. 뇌과학적으로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험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가 절대적으로 편하면 네. 99%는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한다라는 거는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우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친구가. 그런데 아나운서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대부분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사실 없어요. 더 이상. 네. 두 번째는 대화를 나누려면 뭐 카페나 식당이라도 예약해야 되고 또 내 이야기만 다 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 네. 얘기 뭐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AI는 내가 시간이 날 때 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맞아요. 끄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껐다고 짜증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대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등장하실 거고 나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제 생각엔 한 10년 후에는 예.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사람들끼리 대화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진지한 대화는 기계하고 하고 쓸모없는 대화는 사람하고만 한다라는 게 아마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끼리 만났을 때 너 나 어제 사람이랑 2시간 얘기했어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사람하고 2시간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무슨 얘기를 2시간 동안 할 수 있냐 하고 그리고 도대체 왜 AI 기계가 있는데 놔두고. 그러니까요. 자, 아니 대화에 제가 이제 빠져들고 있어서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교수님 만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CPU와 GPU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왜 하필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네. 우선 CPU하고 GPU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사실 이름에다 들어 있습니다. GPU 자체가 해주는 것은 뭐냐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컴퓨터에서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뭐 마우스로 뭘 눌렀을 때 계산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계산은 순서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빠르게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트랜스포머 같은 인공신경망을 지금 만들 경우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거죠. 예. 근데 인간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상을 초월할 숫자의 신경세포들이 다른 신경세포들하고 수천 개, 수만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예. 정보 처리를 동시에 합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네.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AI를 만들 때 비슷하게 계산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동시에 병렬로 하는 프로세서가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예. 왜냐? 엔비디아는 AI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는 혹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5년, 20년 전을 기억해 보시면 엔비디아는 정말 하찮은 작은 그래픽 카드, 그것도 게임용으로 만든 그래픽 카드를 만든 작은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요. 젠슨 황이 네.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엔 용산에 자주 와서 그래픽 카드 팔러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최근에 2주 전인가 한국에 와서 이제 깐부 치킨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GPU가 필요했을까? 이 화면이 게임을 하려면 렌더링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네. 속도전이잖아요. 여기서 네. 그 픽셀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그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제안한 건 픽셀들을 동시에 계산해서 그리자.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GPU 가지고는 기존 CPU가 하는 계산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특화된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게임만 할 수 있었는데 예. 2011년, 2012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 실험실에서 학생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연구한 건 아니고 학생들이 연구를 했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모든 연구는 학생들이 하고 노벨상은 지도교수가 받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요. 예. 자, 그 학생 중에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있었죠. 일리아 서스케바라는 챗GPT를 나중에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제안한 게 엔비디아에서 게임용으로 GPU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병렬 처리를 AI 모델에서도 쓰면 좋지 않을까요? 해서 정말 그냥 백화점 가서 게임용 GPU를 몇 대 사서 이미 있었던 모델. 그런데 이 모델의 문제가 뭐냐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CPU로 계산하면 몇 주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GPU로 했더니 몇십 분 만에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분 만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모델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모델을 네. 키우고 싶어도 네.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키우지 못했죠. 네. 그리고 그게 신의 한 수였었어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최근 AI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이제 뭐 스케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규모를 키우잖아요, 모델을. 네. 그러면 갑자기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그냥 풀려버려요. 서로 이제 정보들이 많아지니까요. 정확하게 왜 됐는지는 모릅니다. 어. 알고리즘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을 키우기만 하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그냥 풀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점점 키웠더니 GPU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022년 챗GPT가 등장했고 처음으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기계를 만든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아주 예전에
이 AI 분야에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이분이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거의 20년 전에 주장한 게 뭐냐면 AI 모델을 키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 이때 그냥 학회에서 완전히 이분 논란의 그냥 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부품을 잔뜩 쌓아놓는다고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모델을 그냥 무조건 키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완전히 왕따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거기서 그럼 나왔겠네요. 모델을 키우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아하. 거고 단 문제는 왜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하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드리던 것이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그냥 마치 그림을 한 번에 읽어드리듯이 맞습니다. 쫙 빨아들이니까 훨씬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이고. 그러니까 모델을 키울 수 있었고 그게 신의 한 수였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에서 인공지능적 사고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얘가 어디까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쉽게 이렇게 적어놓으신 장인데, 네. 요거 사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그 역사는 아마 2012년을 기반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 실험실에서 예. 딥러닝이라는 것을 처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드디어 인공지능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무슨 아니 그거 당연한 거 가지고 아니에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세상을 알아본다라는 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가 1956년에 처음 제안이 됐을 때 우리 과학자들이 그때 몰랐어요. 네. 왜냐? 세상은 눈 뜨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체 인식, 고양이 강아지를 식별하는 거는 학부 학생이 한 3달 동안 연구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60년 동안 해결이 안 됐었어요. 아하.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쉽다고 생각했었던 걸까? 이유가 있죠. 진화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화적으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에 고양이와 호랑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생명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겠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사물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우리 뇌 안에 하드웨어로 들어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화 과정에서 미적분은 한 번도 풀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뇌에는 미적분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로는 고양이, 강아지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2012년에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사실 구글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닉한 거죠. 네. 오픈 AI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개발해 놓고 모든 혜택은 오픈 AI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오픈 AI사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를 소개했습니다. 예. 자, 2025년 이제 우리는 AI가 인간과 대화를 하고 살짝 생각 같은 것도 하고 당연히 그림과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제 왔고 네. 수학 문제도 풀고 있고 화학 문제도 우리가 낼 수 있는 대부분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은 아마 한 2, 3년 안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에이전트 또는 에이젠틱 AI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생성형 AI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정보를 만드는 기계라면 에이전틱 AI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AI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 하면 챗GPT가 잘 알아봐 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앱을 가져와서 내 정보를 입력하고 액션을 취하는 이거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2, 3년 안에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도. 서비스도 있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완성되는 순간 네. 사회 그리고 산업 그리고 교육에 미칠 영향은 생성형 AI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업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덕분에 생성형 AI는 콘텐츠 만드는 분들한테는 영향을 줬지만 대부분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나 기업이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이전틱 AI가 등장하면 이런 일들이 대부분 자동화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를 지금 뭐 우리가 식당, 레스토랑이라고 친다면 네. 생성형 AI는 그냥 에페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샐러드였었어요.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본 요리. 이제 시작이라는 이제 말씀이네요. 그게 스테이크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AI가 가장 후진 AI다. 그렇죠. 내일은 더 발전된 AI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오늘 날씨 알려줘 이 정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AI가 가장 후진 AI고 올해 여름이 가장 그렇죠. 시원한 시원한, 여름이었겠죠. 네네네네. 자, 청취자들 우선은 AI를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AI는 마치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백과사전을 100권 읽고 자전거 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거 교수의 강연을 100번 들고 자전거 탄 것도 아니고 아니죠. 자전거는 타보고 10번 넘어져야지 맞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번 넘어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I를 써보세요 하면 다들 하는 게 그냥 챗GPT하고 대화 좀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AI로 고양이 그림 하나 그립니다. 이건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힘들고 불편하고 좌절할 때까지 AI를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I로 단순하게 챗GPT로 대화를 하시면 안 되고 예. 100장짜리 보고서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 쉽지 않아요. 예. 해보시면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직관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분야가 있죠. AI로 코딩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코딩 경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네. 제가 최근에는 좀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시는데 네. 그중에 가장 자주 있었던 내용이 저는 문과생이고 컴퓨터에 컴도 몰랐는데 바이브 코딩으로 나만의 앱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특히 러버벌 같은 그 앱을 쓰시면은 미국에서는 유치원생들이 그걸로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료입니다. 네. 물론 첫 달만 무료고요. 이걸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바이브 코딩도 꼭 해보시고 그리고 AI로 여러분들 가족의 만화책 한 20장짜리 만화책 만들어 보시고 저라면 한 10분짜리 영화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다 근데 AI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가능합니다. 단 많이 넘어지실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꼭 해보시기를 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30초 정도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마치 15세기, 16세기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걸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세상이라고 불러요. 떠나는 곳은 어딘지 알지만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AI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떠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끝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AI가 등장하고 AGI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른 그런데 지능이 있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AI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말고 외계지능이라고 부르자라고 항상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랑 다른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끼리 인공지능 시대에는 서로 더 잘해줘야 됩니다. 더 아껴주고 더 보살펴주고 네. 더 큰 녀석이 오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또 AGI 덕분에 네. 세계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워낙 그 인터뷰 영상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또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AI에 대해서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대식 뇌과학자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